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360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장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12회차 포럼은 인문360 유튜브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때법, 고집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때법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행사하거나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고집센 소수의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율과 질서 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서현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함현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재단법인 와글 이진순 이사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님들께 여쭙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주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한계입니다.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 서현수입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한계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강의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20분 정도 준비를 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따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첫 번째 그 PPT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1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나,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진을 두 장을 배치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년도에 서울시청 광장에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30여 년이 흐른 이제 상태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인데 지난 2016, 17년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촛불 시민 집회의 장면을 함께 배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말까지 논의를 했는데 혁명 이후 만약 그것이 혁명이었다면 지금 5년 가까이 이제 흐른 시점인데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이제 87년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일구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30여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은 변화와 성취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제도적으로 튼튼해진 측면도 있고 권위주의로의 퇴행 가능성도 이제 차단이 된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민사회가 대폭 성장했고 지방자치 30년 또 맞이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 민주적인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성공이라든지 디지털 강국으로의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받는 수준까지 왔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K 신드롬이 전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K 방역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또 모순, 도전들, 한계들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채택한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지 선거제도, 정치적 대표 체계 이런 것들이 가진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매우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의 출현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선 투표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가 있고, 또 88년 총선에서부터 적용됐던 소선거구 중심 의회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주의 정당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정치적 대표 체계가 왜곡이 된다든지 또 굉장히 협소한 그런 지점이 있고, 이른바 승자 독식 민주주의, 위너 테이크스 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한 표만 더 가져도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한 30여 년간 운영해온 결과 오늘날 대단히 대립적인 어떤 진영 정치 양상이 강화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많은 그 고민들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평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정치사회가 또 민주주의 기제가 이것을 해소하는데 큰 효능감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도 자리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환희와 실망의 어떤 사이클을 구가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른바 SNS 민주주의 시대로 도입하면서 사실 모두가 이제 포퓰리스트인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초적인 개혁과 합의 창출에 실패함으로써 미완의 민주주의, 지체된 복지국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 민주적 혁신 실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시적이고 고립적인 접근들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해 보면 2020년대가 요구하는 열린 포용적 또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공동체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략히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른바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용어인데, 데모스는 인민 또는 민중, 국민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라토스는 이제 지배를 뜻하는데, 말하자면 인민의 지배, 국민의 지배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링컨이 이제 빼어나게 말을 한 것처럼 국민의 의한, 국민의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다라는 이제 그 경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의 지배다 이렇게 하고 말기에는 민주주의는 상당히 어떤 복합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뜯어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주권과 인권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의사결정 원리 중심으로 봤을 때 다수제적인 민주주의도 있지만 합의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시민과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평등화나 사회적 시민권 체계의 수준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층위의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선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탁월한 정치학자죠. 레이파트 교수라는 분이 쓴 책에서 정리한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발달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 36개 나라를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로 크게 대별이 되더라라고 하시면서 주로 한 10가지 변수를 사용해가지고요, 다수제적 민주주의와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수제적 민주주의는 대체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선거제도, 그리고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양당제가 발달하고요.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듯이 승자독식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의회와 행정부 관계에서 행정부가 우위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나 경제사회 정책은 다원주의적인 어떤 모델이 발전하고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민주주의가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합의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주로 비례대표제에 기반하거나 비례대표제가 대폭 강화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되면 폭넓은 다당제적인 정당 체계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 독식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원칙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이 맞춰지고 주로 정부를 이제 연합해서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동시장이나 사회경제 정책도 상당히 조정시장 경제 모델 또는 사회적 코퍼레티즘에 가까운 모델로 운영이 되고, 독일 이상의 북쪽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가 오른쪽에 배치한 표에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이쪽 상단에 합의제적인 상단에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화면 왼쪽 편 하단 쪽에는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 또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보다도 더 다수제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날에 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떤 그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진영 정치의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반면에 저는 이제 북유럽 핀란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을 가보니까 굉장히 합의제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거제도를 모두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헬싱키 선거구 하나에서만 동시에 22명의 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어떻게 뽑을까요? 정당별 득표율에 기초해서 의석수를 나눠주는 시스템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원내 정당만 8개, 9개까지 이르는 다당제 정당 체계가 나타나게 되고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북유럽 의회들은 일하는 의회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핀란드의 합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현재 젊은 여성 총리로 아주 국제적인 뉴스를 많이 받았죠. 35세 올해 35세가 됐는데요. 3인당의 산나마린 총리가 이끄는 5개 정당 연합 정부의 모습입니다. 내각의 다수가 여성일 뿐더러 흥미롭게도 이번에 5개 정당 대표가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는데 그중에 4명이 무려 30대 초반의 여성들로 채워져서 화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2개 정당이 연합하기도 어려운데 5개 정당이 한 정부를 꾸려서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젊은 청년들의 정부여서 상당히 우려도 됐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잘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밖에도 북유럽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시장 경제와 사회적 코퍼라티즘 모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에서도 영미권의 선별적 복지국가와는 구별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발달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북유럽의 보편적인 복지국가들은 보편주의와 삼인주의 원칙이 이제 결합이 돼서 높은 조세율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사회수단과 복지 서비스가 발전이 돼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가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들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평등을 높은 수준에 달성합니다. 그런데 평등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의 퀄리티도 아주 높게 유지되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북유럽의 합의제적인 민주주의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북유럽은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참여와 신뢰 지향의 시민 문화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민주주의 만족도나 사회적 신뢰도에서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여준다. 심지어 덴마크를 표해서 보시면 민주주의 만족도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건강하다,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 정도의 이해를 좀 바탕에 놓고 이제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전환적인 위기와 도전 그리고 혁신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선거, 정당, 의회 중심의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가 널리 비판이 되면서 특히 이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잘 기성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좌우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상황에 있고 불평등 체제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속에서 다시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그리고 글로벌 기후 위기와 같은 사악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표준적인 대의 시스템이나 정치권이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다양한 균열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사회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합의와 대안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위기와 전환의 시점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들이 본격화되었고 1960년대, 70년대 이래 이른바 민주주의의 참여적 전환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90년대를 넘어오면 민주주의의 수기적 전환, 다시 말해서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혁신의 논의와 실험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기민주주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경험들을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충분한 수기 과정을 보장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더 정당하고 더 합리적이며 더 효과적인 정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류로 부상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고 2000년대 이후에 다양한 수기적인 실험들이 지금 전개되는 단계를 지나서 오늘날에는 수기 민주주의의 시스템적 전환까지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날 아일랜드 시민의회라든가 미국 어린건조의 시민발의 리뷰라든가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와 같이 수기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민주주의와 결합시키면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양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이론 자체에도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있고 특히 핵심적인 문제는 대표와 시민 간의 관계,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은 이 다층적이고 역동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론화 실천할 것인가, 이론화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책 대표 개념의 다양한 프론티어 의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안적 민주주의 담론과 이론에 기반한 민주적 혁신 유형과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참여예산제와 같은 열린 포럼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런 수기적인 형태의 미니 퍼블릭, 주로 이제 무작위 선택 방식 추첨 민주주의에 가까운 원리에 기반해서 시민들이 수기해 들어가는 수기 포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의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기제들도 활성화되고 있고 여기에 디지털 민주주의 기제들이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직은 후기 근대적 어떤 조건의 정치와 민주주의로 전환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민주적 혁신 관련해서도 여전히 많은 논쟁들이 남아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신고리 공론화라든가 대학 입시 공론화 실험을 거치면서 많은 논쟁이 제기되었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실험하고 숙고에 들어가면서 보다 나은 모습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민주적 혁신의 기제들을 함께 확립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민주적 어떤 현대 민주주의 미래와 관련된 전망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기성 민주주의 체제가 개혁되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 재창조되는 수준으로까지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직접 민주주의 또는 질적 시민 수기 민주주의와 같은 질적인 형태의 시민 참여 채널들을 원활하게 이 대표 기제와 연결시켜 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아직 5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언명 속에 이미 이 평등의 문제가 들어 있는데요. 오늘날 지금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시작된 지 한 40년이 흐른 다음에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니 현저하게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잘 알려진 21세기 자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케티가 최근에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써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장기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1960년대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쭉 교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상위 1%는 소득이 줄었다가 다시 늘었고 하위 90%는 소득이 쭉 감소해 오면서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미국이 가장 가파르긴 합니다만은 일본이나 유럽도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피케티의 핵심적인 통찰은 이 불평등 체제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심화되는 불평등 체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 소득의 불평등과 동시에 교육 불평등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정책 혁신이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체제가 점점 더 예컨대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기득권 집단화되면서 다중 엘리트 지배 체계로 변모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불평등 체제의 문제를 국민국가의 한계 때문에 잘 다루지 못하면서 이른바 포퓰리즘이 지금 득세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다 이제 부상을 하면서 기성의 좌우 정당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 유럽 또 북유럽도 저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퓰리즘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우리가 정책 포퓰리즘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평등 제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민주적 혁신의 기제들조차도 이 불평등 체제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균형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제가 시간 관리 잘 한 것 같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예,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 제가 1921년의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출발했습니다. 민주적 혁신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더욱더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87년 체제의 한계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정당 체제의 개혁, 의회 개혁 이런 것 제도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첫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주적 혁신의 실험들, 참여예산제라든지 공론화위원회, 수기민주주의, 또 시민발의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기제들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1번과 2번을 결합시켜야 된다.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역동적으로 결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표 민주주의와 참여 수기 직접 민주주의 기제가 원활하게 연결되면서 한국 민주주의 촛불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그리고 한국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걸맞는 역동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0년 뒤에도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선거라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어떤 권력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밀한 관심과 적정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오늘날의 문제들을 모두 풀어갈 수도 없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면에서 역동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그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체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2020년대, 30년대 이 변화하는 아주 그 후기 근대적인 사회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이것을 새로운 사회개혁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현수 교수님 발제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금 계속 말씀하셔 주신 것, 대표, 참여, 수기 민주주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할지까지 깔끔하게 또 시간 안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면호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실 텐데요. 제목은 때법과 고집센 소수,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하면호 교수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하면호라고 합니다. 먼저 제목과 관련해서 때법과 고집센 소수라는 큰 제목으로 저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그 때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일종의 시각, 특정한 시각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가 한편으로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또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예,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목을 때법과 고집센 소수,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고찰. 예, 좀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최근에 많은 그 사설이라든지 기사에 있어서 국민정서법 혹은 때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권력을 어떤 정당 혹은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단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먼저 국민정서법이라든지 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짚어보자면
다수의 국민이 어떤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감정이나 정서라고 할 수 있겠고, 보통은 헌법이라든지 실정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헌법과 실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어떤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감정이나 정서가 실정법과 대립됐을 경우에 그 갈등을 지적하기 위한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수의 국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숫자적으로 다수가 아니더라도 물론 굉장히 유명한 정치 경제학자였던 맨션 울슨이 말했던 소수가 조직화되면 사실은 또 다수의 국민과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인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 혹은 조직화된 소수가 어떤 실정법과 헌법에 대비돼서 특정한 어떤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건데, 다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학이라든지 또 많은 사회에서 이 다수라는 것이 보통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표하는 그런 집단 내지는 국민들, 이런 것도 이제 다수라고 표현이 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동시에 영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와는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조직화된 어떤 그룹이나 단체들이 내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때로 중요한 헌법과 실정법과 대비되는 그런 집단의 목소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정적 입장은 보통 법의 지배가 중요한데, 이런 거와 헌법과 실정법을 떠나서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입장이라든지 어떤 판단이 존중받아야 되는가? 숫자 다수의 폭정에 대한 우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수란 또 역시 어떤 조직화된 소수의 폭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부정적 입장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헌법과 실정법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 국민의 어떤 입장 혹은 소수의 조직화된 어떤 소수의 특정한 반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것은 이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때때로는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집권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에 대해서 독재를 또 비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는 또 유사한 집단이 그 반대 그룹이라든지 정치 세력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비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영역에 따라서, 또 특정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다수와 그거에 대비되는 어떤 헌법과 실정법의 강조성, 이것들이 달라진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 입장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민주주의와 관련된 오래된 이슈와 관련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국민정선법이라는 떼법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최근에 사용되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에 관련된 오래된 논쟁 그리고 연구, 이런 그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라든지 고대 그리스서부터 있었던 어떤 직접 민주주의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그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아까 앞에 발표해 주셨던 서현수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최근에는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과연 법적이고 정치적인 절차 및 판단이 다수의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서는 룰 오브 더 피플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의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
그런 점에서 룰 오브 더 피플이라는 인민의 지배라는 그런 원리는 모두들이 쉽게 이해하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와 동시에 어떤 불가침에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소수자를 포함한 개인의 핵심적인 권리와 자유가 존중받아야 되는 원리, 다수가 심지어 합의한다 할지라도 침범할 수 없는 원리들이 있다, 그런 가치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점,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잊기가 쉽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의 지배라는 것인데, 과거 독재 정부 시기에서는 법의 지배라는 것이 일종의 뭐 준법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헌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다수가 합의, 즉 뭐 의회 권력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원리를 구체화하여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재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강조한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 그것이 인민의 지배 이상의 그런 원리들을 포함한다는 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존중한다는 점,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수와 소수의 어떤 갈등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에 얼마만큼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법적 정치적 절차 및 판단이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두 가지 원리 혹은 조건들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발표에서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20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우리나라 성인 중에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 유형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87%. 그리고 2021년 국회의정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에 국회도서관 DB 등록된 전문가 1,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자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의 무려 89%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고, 그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정치적인 데 있다라는 점에 63%나 가장 많이 지목했다고 합니다. 좀 전 세계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2018년 BBC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 세계 27개국입니다. 주요한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자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라는 것으로 61% 정도가 바로 이 갈등이 가장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주요 선진국들,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갈등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53%, 영국의 경우 40%, 독일의 경우 33%, 프랑스 23%, 벨기에 21%, 스웨덴 26%, 한국 같은 경우 61%죠. 그래서 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있을 경우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이 일부 그런 조사에 따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 최근에
정치학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 어메리칸 폴리티컬 사이언스 리뷰에 출판된 한 논문이 있는데 지금 예일대에 있는 밀란 스볼릭과 그 사람 동료가 이제 한 연구입니다. 그에 따르자면 이 어떤 당파성, 어떤 자기의 당파성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한 다른 당에 대한 다른 당 지지자들의 혹은 다른 당과 이제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와 증오심이 심지어 너무 커져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합의라든지 민주적 기본 원리에 대한 지지마저도 대신에 그걸 포기하고라도 당파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실험에 기반한 건데 두 가지 후보를 주고서 당파심도 달리 보여주고 때때로는 한 후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안 지킨다라는 그런 포지션도 보여주고.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심지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즉 그 사람 뽑지 않는 그 응답률이 5% 정도가 됐어요. 물론 이 데이터는 미국에 기반한 연구긴 한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 사회,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정치적 이념 갈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라시라는 그런 근거,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치학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정서적 양극화, 영어로는 affective polar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과거와 비교해서 이념적 지형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혐오와 증오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그러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는 정치학적인 용어로는 당파적 배열 혹은 정렬, 파티 소팅 혹은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한 정당의 지지자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동질화돼 가고 있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고요. 또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돼서 보고되고 있고요. 또 대립적인 정치 과정이라든지 또 가속화되는 동질적인 대인 관계 및 네트워크들이 이런 정서적 양극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정치적 갈등을 추동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온라인으로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구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든지 트위터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시판 문화, 온라인 게시판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한 사람이 소속하는 그 집단들이 점점점 동질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더 심각해가는 정서적 양극화, 상대 진영 혹은 상대 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점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경향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모두가 동의해야 되고 지지해야 할 어떤 민주적 가치와 기본 원리조차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도 충분히 어떤 당파심에 의해서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앞에 발표하셨던 서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포맷에서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날 미국 정치학 등에서 판단되고 있는 특히 개인 수준에서의 연구, 정치 심리학이라든지 행태 연구가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인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대중적 수준에서 과연 시민민주주의적, 수기민주주의적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정치 심리학자들이나 정치 행태 연구자들은 사실 많은 우려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유권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학자들의. 그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획득할 그런 유인도 없고 또 그런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해서 점점 유권자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대중적 수준에서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고 축적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이미 조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조건과 제도적 그리고 때때로는 이슈와 영역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연구 경향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동시에 조심하거나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 그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 혹은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어찌 보면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때때로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됩니다. 여러 영어나 그리스어나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용과 관용의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어떤 정서적 양극화와는 양극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래전부터 어떤 중간 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학자들을 써놓긴 했습니다만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가장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기도 하는데, 세이무어 마틴 리셋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보통 이제 근대화 이론 등을 통해서 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근대화 경제 발전이 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사실은 이 논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1959년도에 그 유명한 논문에서. 거기서 보면은 사실 이 중간적인 가치, 즉 중산층이 증가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따라서 중산층이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그것은 이 중용과 이 관용의 가치라는 점이죠. 그것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1959년도의 논문에서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좀 더 토론할 시간에 좀 더 말하기로 하고 이런 가치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야기되는가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학 연구들의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괄적 가교형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 그리고 교차 균열 의 조건들을 구성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간단히 가져왔습니다만 오늘날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발달에 따라서 오늘날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가 같은 입장과 같은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이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경향성이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최근의 연구 논문과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 논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 즉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입장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둘러싸이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호 교수님 발제 들었습니다.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 저는 그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죠, 지그문트 바우만 이야기를 떠올렸는데요. 어쨌든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있지만 또 직접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민주주의라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하면호 교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함의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엔 이진순 이사장님 발제를 청해 듣겠는데요. 제목은 한국의 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사장님의 발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재단법인 와글의 이진순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 와글은 시민이 만드는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모토로 해서 시민 참여 확대 강화를 위한 정치 혁신 운동을 벌이고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일을 맡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발표인데요. 보통 토론회 같은 데 가서 마지막 주자가 되면은 시간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딜레이 돼서 되게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독촉받는 위치에 있는데 오늘 앞에 서현수 교수님, 하면호 교수님이 너무 칼같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도 느긋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좀 이론적인 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문제점,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한국의 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지금 벌써 11월이죠. 5년 전 우리 광화문 광장의 기억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광장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광장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섰다. 혹은 제도 정치 실패가 광장 민주주의를 불렀다. 이 이후로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그냥 일상화된 어떤 시사 용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된 용어이지만 이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과연 실체가 있는 개념인가? 오히려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 그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 한계, 과잉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처럼 담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광장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새로운 어떤 이 역동적인 그 시민 행동으로 결정적인 국면 전환을 이끌어낸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스마트 몹이라든가 멀티튜드라든가 운동 창업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개념으로 새로운 사회 운동 주체들의 어떤 질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몹이 그 때 무리 개때 새때 벌때 할 때 그 때인데요. 아주 현명한 때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통신 기기로 무장하고 서로 이 연결하고 소통해서 어떤 집단 지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주체를 말하는 것이고, 멀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개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어떤 집단적 주체를 형성하는 그런 걸 말하죠. 운동 창업가란 보통 이전까지는 사회운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집단적인 조직된 단체라든가 조직된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소통의 어떤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일반 시민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 운동을 발의한다든가 직접 만들어서 이끈다든가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운동을 창업하는 개인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21세기가 이제 집단 지성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근본적으로는 그 예전과 다르게 개인과 개인이 아주 유연하고 비정형적이라고 하는 건 딱히 조직된 실체로 이렇게 그림표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주체란 뜻이죠.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개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고 이 수평적 네트워크가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를 견제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굉장히 융합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로서의 시민 주권을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 디지털 시대의 집단 행동은 어떤 집단 행동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가설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X축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모드, 상호작용 모드고요. Y축이 참여 모드, 개인으로 참여하느냐, 단체로 참여하느냐라는 건데, 과거에는 직접 대면 접촉에 의한 단체 주도의 어떤 시민 참여, 뭐 어디 무슨 시민 단체, 무슨 정당, 무슨 이익 단체, 협회, 뭐 이렇게 단체 소속된 사람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금 일사분면에 보이는 그런 참여가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지금은 여전히 그런 일반적인 형태도 남아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참여, 지금 3, 4분면에 보이는 그런 새로운 시민 참여가 대단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5년 전에 했던 촛불 항쟁이라고 하는 것도 전형적으로 이런 3, 4분면의 새로운 어떤 이 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 새롭게 등장한 시민 주체들이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제대로 호명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양한 민간 협치 관련된 뭐 위원회라든가 회의 같은 데 참여할 때가 많은데요. 여전히 그런 민간 협치에서 시민 사회 쪽 주체로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초청되는 사람들은 무슨 단체, 뭐 시민 단체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지금 또 그렇죠,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셨던 과거에 몰카 범죄 사법처벌 강화하라고 대규모로 이제 시위가 벌어졌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때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벌어진 시위였는데, 실제로 이것을 주도한 명확한 단체 대표자, 대변인, 뭐 사무국, 집행부 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표로 그려지는, 뭐 위에서부터 뭔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국이 있고 뭐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유연한 연대에 의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분들은 협치 파트너로 호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이나 지금 시민단체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새롭게 등장한 시민 주체들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때로는 아주 양극화된 진영 논리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정당 구조, 양당 구조라든가 양극화된 정치 질서에 포획된 상태로 다수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직접 국민들이 뭔가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할 만한 그런 토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여전히 민주주의의 주체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시민의식이 낮아서 이런 걸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났고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8년에 청와대 에서 개헌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민헌법, 그러니까 개헌 특위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었고, 그 개헌 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개헌을 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조항은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수기형 시민 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 수석께서 나와서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 이때 추첨제로 해서 이제 무작위 추출에 의해서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신 그 자리를 꽉 메운 시민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도전적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날이 이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말을 반납하고 참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들어줄 겁니까? 그게 아주 가장 뜨거운
정작 궁금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한국의 그 시민 의식이 낮아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참을성 있는 수기적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발언이 제대로 수용되거나 제도화되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말하면 뭐해? 누가 들어줄 거야?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신감이 깊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제 조국 찬반 집회가 양쪽에서 열렸을 때 이거는 국론의 분열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 행위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셨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말할 때 직접 민주주의 위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명백한 오해거나 의도적인 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깃발을 드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직접 행동입니다. 시빅 액션, 시민의 직접 행동이죠. 시민의 직접 행동은 언제든 이 제도가 이 국민들의 혹은 과거의 백성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할 때 참다 일어나는 게 직접 행동입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행동과는 다른 것이죠. 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게 직접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 가보농민 전쟁, 무슨 스팔타쿠스의 난 이런 거 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되 더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입니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가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제도를 결정하는데 어떤 그 반영이 되는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과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아까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51대 49라고 해도 승자 독식으로 가고 오히려 다양한 소수자의 의견들이 무시되는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서 지금 한국의 울분지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성난 사회라고 하죠. 울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분노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여긴 억울하다 할 때 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일,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누적된 그런 분노죠. 그래서 울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정치나 정당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의기구에 대한 불신이 과거에도 보면은 가장 최하위였고요. 10년 단위로 조사를 한 걸 보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보다 오히려 신뢰도가 낮을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권력의 분산과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새로운 룰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유독 정치 부분에서는 그 수용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저는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그 직접 민주주의 양쪽 다 새로운 혁신들이 필요하다.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정당 민주화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참여율 그 낮은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의 악순환을 끊는 고리는 결국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부여를 하고 시민이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당 혁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5년에
그 만들어진 바르셀로나의 지역 정당 바르셀로나 앤 꼬무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정책, 강령, 윤리, 규약 등을 정하는 모든 과정을 저렇게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모바일이나 PC를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했고요.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토론하고 수기하고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 참여를 대폭 강화해서 그것의 결정권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전체 예산의 일정 30%를 온라인 주민 참여 예산으로 뽑아놓고요. 저렇게 제안과 투표와 실제 시민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주민 참여 예산이 확정되도록 해놨습니다. 저기서 결정되면 별도의 의회 심의 없이 그냥 시행하는 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 데모크라시아라고 해서요. 시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의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집단적으로 위키피디아처럼 집단적으로 서로 수기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키레기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입법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발안제를 위해서 2012년에 개헌을 했고요. 전체 한 국민 이 5만 명 시민 중에 5만 명이 발의를 하면 그것이 법안으로서 의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이 대만은 뭔가 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많이 떨어진 것처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개혁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어도 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아주 현격하게 우리를 앞서가는 사회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대만은 국민투표법을 2003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래 노란 선으로 된 게 이제 과거법이고요. 지금 위에 하얀색으로 된 게 현행법입니다. 굉장히 문턱을 많이 낮추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 개정을 하면서는 그동안은 국민 투표를 국가 중요 사안, 그러니까 시민들이 발의해서 국가 중요 사안으로 이거 국민 투표에 붙이자라고 하면 이렇게 상정이 되는데요. 탈원전 문제라든가 동성원 문제라든가 성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슈들이 국민 투표에 회부가 되었었고 2018년에도 했고요. 올해에도 12월 올해 12월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요한 공공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고 보내고 공부를 하게 하고 그걸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추어서 현재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장을 메우는 시민의 직접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혐오나 배타적 진영 논리를 계속 증폭시켜 나가는 낡은 정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낡은 정치 시스템에서 이런 혐오를 양산하고 양극화하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혐오를 계속 양산하는 세력이 있다. 결국 그런 대의제의 문제 한계들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이익관계, 정파성에 종속되지 않는 현명한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 그것을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다. 그게 현재 민주주의를 시대에 맞게 민주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순 이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 말씀,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발제를 청해 들었고요. 약 1분간 자리를 정돈한 후에 다시 토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편하게 옆에 분들은 어떻게 발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감을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예, 이렇게 시간 잘 지키는 토론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 자신 포함해서 아주 뭐 오랜만에 또 우리 하민우 교수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아주 보완적으로 새 발제가 유기적으로 배치가 되고 해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하민우 선생님 발제 들으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사실은 보편적인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이제 이해되어야 된다는 측면, 이 측면 잘 짚어주셨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날 특히 이제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 불신 이런 문제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다양한 통계 인용을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시급한 개선과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진순 이사장님과는 오랫동안 함께 이 주제에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광장민주주의라는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을 해주셨는데 조금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대목들이 있네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고전적인 회합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셈블리 디모크라시 이런 표현을 썼고 아마 광장 민주주의, 광장의 정치 이런 용어가 아마 거기로부터 이렇게 연유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조금 더 정교하게 쓰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 차원을 좀 뛰어넘는 제도화된 직접 민주주의 기제 또는 직접적인 시민 참여 기제가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하고 지금 촛불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이후에 사실은 제도화된 것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온라인 대통령 청원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기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약간 보완하는 정도인데 시민들이 기대할 것은 이제 청와대의 선의에 기초한 답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권리 보장의 측면, 정책 참여의 권리 측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제약이 있는 제도였고 두 차례의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실험이 되긴 했지만 다소 맥락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실험이 좀 전개가 됐고 또 이 어떤 권고안에 기초한 이런 어떤 정책 실행에 있어서 보다 좀 정교하고 제도화된 노력들이 좀 필요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 교수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서 교수님께서 일단 새 발표의 특징과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같은 메시지를 전달드리려고 했고 굳이 좀 반복을 하자면 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날 지금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점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되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듣는 시청자분이라든지께서는 실제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이슈들을 다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견과 대안들도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고 그것들이 가진 하나의 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의하시고 더 많은 토론이 앞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서 교수님께서 그런 배경을 잘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진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던 그런 구체적인 어떤 수기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제도, 절차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으나 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진순 이사장님. 예, 뭐 서로 칭찬 릴레이 같이 되면은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저는 두 분 교수님들 발표하시는 거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특히 그 서현수 교수님이 승자독식 민주주의에서 이제 합의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하민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교형 사회자본, 예, 브릿지 자본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서로 양극단으로 팽팽하게 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로 다양한 이견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세력,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결국 사실 이 문제는요, 정당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정당법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와서 우리도 이제 좀 다당제, 건강한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안 되고 말았죠. 저는 결국 양쪽 각 중요한 우리 그 정치 결정권을 행사하는 양당 모두가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합의제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깨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주어진 옵션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유권자들은 정말 짜증나죠. 그 답 없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란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항상 주어진 답안지 안에서 기표를 해야 되는, 그리고 무력감과 절망감과 울분을 느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 세력이 전체 정치 환경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시민으로서 정당한 견제나 그렇게 좀 감시를 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민투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제가 그 젊은 친구들 강의할 때 보면 국민투표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34년 전에 87년 그 개헌할 때 한 번 하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에는 현재도 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18세로 총선, 그러니까 선거권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큰 틀의 정치 어떤 이 골격에 해당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손을 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말씀.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교양적인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때때로는 좀 재미있게 논쟁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토론할 주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정도의 얘기인데요. 한 가지 이진순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종합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이상, 그리고 저도 심지어 이제 합의라든지 정치적 사회라든지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치적 합의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어떤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영어로는 룰 오브 더 피플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중요한 다른 원리, 기본적인 원리, 다수가 심지어 정치적 다수가 존재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어떤 당파성에 의한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90%가 합의한 그런 원리임에도 동의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이너리티, 소수, 어떤 이슈와 영역에 있어서의 언제나 소수는 존재할 수 있고 다수가 언제나 그 부분에서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이 침해될 수 없는 그런 권리와 원리들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동시에 이제 강조돼야 되는데, 정치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사회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거와 관련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오늘날 정부 여당에 대해서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적용을 해봐도 많은 부분 스스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또 때때로는 때법이라든지 국민정서법이라든지 얘기가 바로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죠. 내 이해관계라든지 내 관점과 어긋났을 경우는 나는 그걸 무시하겠다.
라는 그런 것도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의적 민주주의 같은 경우 이제 오늘날 뭐 다당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당제 그리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된다는 말도 역시 이제 그런 대표성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제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제에서 예를 들어서 다당제가 결합됐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런 경우가 사실 또 잘 운영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조금 놀랍게도 한 나라도 없다고 보통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다당제, 대통령제와 대표성을 확대시키는 선거제다가 결합된 경우가 보통은 남미 국가들이죠.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부정적인 긍정적인 면보다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착 관계가 극단화된다는 점, 특히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즉 양당 간에 굉장한 비난과 혐오가 증오가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포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강화한다면 즉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를 넓힌다면 사실은 교착 상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달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도들과의 정합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제도적 개혁이 잘 일어나야 되는 점 이런 점들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답변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소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논쟁적인 예. 논평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가.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종합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때법과 고집센 소수에 대한 우려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한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서 교수님께서 그것과 해서 이 답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선 함 교수님의 그 코멘트 의견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진순 이사장님의 진단 예컨대 선거법 특히 이제 정당 체계 개혁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특히 이 심각한 갈등 지수 다 동의하셨잖아요. 울분 지수까지. 그리고 정치 사회와 대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효능감이 낮은 측면들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이제 주된 방향은 어쨌든 우선은 이제 의회 선거만이 이제 검토가 됐지만 사실 그 전에 청와대에서 헌법 개혁안들까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87년 체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극복해야 될 시점에 있고 이것은 헌법적 권력구조 질서 전반의 개편 그리고 헌법의 기본권 챕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어떤 후기 근대적인 입헌주의로의 전환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준헌법이라고 불리는 선거법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 몇 중의 과제들이 함께 누적되어 있었다라고 보이고 청와대가 촛불 이후에 이 변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 그리고 시민적인 요구들을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추진은 하였으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제도 개혁에 착수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양당의 여러 가지 기득권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어떤 그 반발들에 부딪혀서 좌초되었던 기획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러나 이 좌초의 과정에 대통령을 비롯한 양당의 주요 정치적 리더들의 리더십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의 성공이라는 게 결코 간단치 않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해가는 그런 어떤 유능한 역량들, 유능한 정치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좀 무기력한 대응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전반의 과정이 맞물리면서 헌법개혁안도 사실은 아무런 결실 없이 국회에서 멈춰버렸고 그리고
특히 선거제도 개혁만이라도 조금 이루어졌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했을 텐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멸이 된 상태여서 새로 불씨를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소실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 부분들을 조금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에.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다당제와 대통령제의 결합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겠는가라는 이제 우려들 정착자들이 이제 흔히 제기하는 우려를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제 결선 투표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도 굉장히 중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개혁해 가야 된다. 사실은 훨씬 더 의회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예컨대 의회주의 원칙 같은 것을 내각이 좀 더 반영하는 모델로 단계적으로 진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입법부 그리고 국민의 일차적인 대표 기관인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출하고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가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체계나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고민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때법과 고집된 소수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가에 대한 논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한 바퀴 돌고 시간이 나오게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혹시 이진순 이사장님 관련해서 코멘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주어진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떼법, 고집센 소수 물론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인가? 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떼법이라든가 고집센 소수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일단 국민들한테 뭔가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금의 어떤 기득권 정치 체계라든가 잘못된 개혁되지 않고 있는 선거법, 뭐 정당법 등등에 대해서는 마치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국민들이 떼쓰고 승복하지 않고 계속 우기고 이러니까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뭐 다시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전반적인 정치 환경에서 그 예전에 현명한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했던 촛불을 들고 나갔던 시민들과 지금 소위 고집센 소수로 불리는 시민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순기능 우리 사회의 어떤 더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민 비판론처럼 들리는 용어는 조금 담론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토론 2번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직접 민주주의는 결핍인가 과잉인가? 이건 정말 견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리고 시선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포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서 교수님? 앞에 주제랑 무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네. 주제 또한. 그래서 이준수 선생님 말씀을 이어본다면 그 때법이니 고집된 소수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은 중간 매개적인 어떤 대의 기구라든가 제도 그리고 중간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도적인 채널링이 되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직접적인 요구 분출을 이제 하는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중간 매개 기구나 이런 대표의 시스템들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이에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기제들에 대한 요구도 지금 높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주체, 새로운 의제, 새로운 방식 이런 것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또 넘나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의 요구가 널리 확산이 되고 있고 한데 이 촛불 이후에도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제도화된 측면이 너무 약하다. 없지는 않았지만 너무 약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대만하고만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직접 민주주의의 과잉이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 질문을 조금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 어떤 측면 혹은 어떤 이슈냐에 따라서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정치적이고 정책 의사결정 혹은 정책 형성 과정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이진수 이사장님이라든지 서현수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개선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만 사례도 말씀하셨고 어떤 심의적 수기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이제 그런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절차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구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원리 그냥 수기민주주의의 강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표현한 것 물론 이제 이준수 이사장님 같은 경우 이제 직접 행동과 직접 민주주의를 구분해 주셨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통로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의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뭐 오늘날의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포털 사이트를 뭐 기반으로 한 뭐 주요 언론 사이트들에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 뭐 그리고 광화문에서 다양한 집회들을 갖는 점, 뭐 이런 점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이 요구인지 아니면 혹은 부족한 정치 제도적 혹은 절차적 조건에 대한 반발이던 동시에 또 우리가 반대로 때법이라든 국민정서법 이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뭐 불합리하다라든지 강한 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정치적 특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주적인 원리가 무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영역과 이슈에 따라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은 이제 앞에 코멘트했던 거와 관련하여 우리가 정치적 합의를 잘 만들어내는 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맞물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 이진순 이사장님 여기에 코멘트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직접 민주주의는 결핍이 문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입니다. 서현수 교수님께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표석님인데요. 다수결의 원칙과 횡포 등 언제나 민주주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집단적 이익과 소수의 권리가 충돌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표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하면호 교수님 계속 강조해 주신 것처럼 다수의 집합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어떤 보편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소수의 인권이나 권리의 문제가 충돌할 경우에는 소수의 권리가 먼저 고려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뭐 예컨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의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제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다민족 다언어 구성을 가진 국가들이 많은데 종종 보면 소수 집단들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합의제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뭐 예산안이라든가 법안 통과에 있어서도 다수를 이루는 그런 어떤 구성원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예컨대 소수 집단의 본질적인 이익이나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초다수의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51%의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심지어 80% 이상의 초다수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조항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런데 심지어 본질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 속하는 문제들의 경우는 그와 같은 초다수의 합의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들이 이 현대 민주주의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순 이사장님께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님이신데요. 대만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 가결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에 부결됐을 때 인권을 다수결로 정한다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일을 연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진순 이사장님. 제가 지금 정확히 팩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8년에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곳에서 그 동성결혼을 금지시키는 게 위헌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서 정부 입법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소수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수기적인 과정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2018년 대만에서 10개의 안건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차이 잉웬 정부가 아주 그 전략적으로 밀었던 소위 진보적인 의제들이 거의 다 부결됐거든요. 뭐 정족수에 안 돼서 뭐 기각되기도 하고 부결되고 뭐 탈원전 문제, 동성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방향은 옳다. 다만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라고 답변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새로운 정보와 자기 선입관을 좀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느냐.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뭐 몇 년까지 완전히 끝낸다라고 했던 안이 부결이 됐는데 같은 안건을 2년 안에는 다시 재상정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년째가 되면서 이번 12월 선거에 다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깊이 있는 자료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안건의 찬반, 쟁점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전체 국민의 그 쟁점에 대한 이해 정도, 수기의 정도들이 높아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질문에 서 교수님께서 질문에 연사분들의 의견을 여쭈셔서 우리 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잠깐 요청하셨습니다. 네, 저도 조금 더 얹을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요. 대만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만의 국민투표 제도는 지금 어떤 구속력이 있지는 않고 최종 결정으로서 그 어드바이저리 기능, 그러니까 자문적 기능, 협의적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국민투표에서는 이런 결정이 났는데 정부 결정이나 의회 결정이 다르게 나는 수가 지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면에서는 제약이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어쨌든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나아간 지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만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민 투표나 아니면 시민 발의 또는 국민 발언 제도를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의 폭이 굉장히 넓게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서 예컨대 국민 투표나 시민 발의 제도 같은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도입했을 때 과도하게 포퓰리즘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분명히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제도적인 옵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정책 상상력을 가지고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동성결혼 문제가 반드시 국민투표나 직접민주주의 기제로 제기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시민의회에서 이 의제를 다루도록 했고 이 의제가 결국은 헌법에까지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에서 이게 이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국민투표에 붙여서 아일랜드에서도 이제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본질적으로 헌법의 어떤 가치나 국제인법법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훼손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예컨대 극우의 논리 같은 것에 기반해서 소수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한도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 국가마다 달리 규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예 그것은 심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국민투표에 대해서 배제한다고도 정할 수가 있고, 또는 그 경우조차도 어쨌든 민의의 표출이므로 의제로까지는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의회가 카운터 프로포절을 내고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호 교수님께 사전 질문 있습니다. 서월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수적, 소수, 다수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드립니다. 예.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러한 방식 혹은 저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토론과 발표에서 어느 정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면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이런 정치적 합의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어떤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소수이지만 동시에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뭐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본다면 다음에 당장 뭐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럼 소수와 다수의 문제가 그대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다수와 소수의 관계없이 지켜야 되는 원리와 사회적인 합의, 그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건데, 약간 선거법 개혁에 대한 거, 오늘날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어떤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뭐 대표성의 확대, 대표적으로는 프로포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의 일렉토럴 시스템의 확대, 즉 뭐 대표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선거제도의 개편,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전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예로 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선거제도법이 대통령제와 결합됐을 때의 문제 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까지 논의하고 우리가 우려해왔던 파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시스템과 달리, 즉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시스템 같은 경우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 대다수에게 더 넓게 호소하려는 그런 유인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프로포셔널 레프레젠테이션, 즉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에서는 사실은 일정 정도의 지지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의회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그 기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들은 사실 넓게 호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아까 서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때에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저 문제를 더 만드는 그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제가 유권자에 대한 오늘날의 현대 정치학의 연구의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합적인 그런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실시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주창원님 질문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선거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서 교수님 마이크 드셨네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투표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하면호 교수님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점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특히 어떤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 이런 부분들을 대폭 낮추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 대체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호, 자신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찾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정당 후보를 매칭하기가 좀 더 쉽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의 경우는 아직도 총선 참여율이 80%, 85%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가 정당 체계 자체가 상당히 폭넓은 정책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선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유권자를 더 넓혀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 지금 이제 18세 선거권이 막 실현이 된 상태인데요. 아까 이진수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아직도 내려가지 않아서 이걸 빨리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저는 피선거권 규정이 빨리 개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 25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지방자치 의원 출마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25세 이전에는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결혼도 하고 민사상의 계약 관계를 다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많은 높은 수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대표가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경우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와 같은 권리가 유보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다. 그래서 유권자를 사실은 더 폭넓게 창출하는 과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남아 있다.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 분들? 예, 함 교수님. 사실 서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몇 가지 지적되지 않은 부분만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거 투표 참여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어느 정도 사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쇠락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항상 우려되는 입장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론 이제 규범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 대부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또 선거의 구체적인 어떤 경쟁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당파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려되는 지금 투표 참여율이 쇠락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트렌드는 어떤 경향성은 뭐냐면 정치적 불신이 증가되는 거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된다는 점 이런 점은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 정서적 양극화에 의해서 추동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 민주적 질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제가 제 발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에서 잠깐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진순 이사장님 마이크 드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계속 들었는데 잘 안 보셨나 보네요.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당파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대다수 시민에게는 강요된 당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열혈 지지자들이 계시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어느 장단에 뭐 하여간 숟가락을 올려야 될지 몰라서 양쪽 다 마땅찮아 하는 분들도 어쨌든 투표를 하게 되면 주어진 답안지 안에서 기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강요된 당파성인 경우가 많죠. 그것이 그러니까 양극화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극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유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이겨야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그 다음은 민주주의는 없어.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기고 봐야 해라는 생각을 양쪽 다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는 과정의 룰, 이기는 과정은 과연 민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이 투표 말고는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요. 사실 피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는 저희 와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청년 정치인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진출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심지어 고등학생이 시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 타운이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 안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나이가 어려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하여간 기본적으로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후보로 나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좀 잘못된 사실 그 논리에 의한 문턱을 만들기, 기득권을 위한 문턱 만들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피선거권 피선거권 연령도 바꿔야 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함 교수님 짧게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핵심만 분명히 제한된 옵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제한된 그 양당 지금 계속 양당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게 투표지에 제한된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다양한 고려 때문에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데 불신이라든지 참여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걸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숫자인가, 정당의 숫자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많은 당들이 사실 합의하고 협의에 관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유럽에서 의회 민주주의라든지 합의제 민주주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한 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협의할 수밖에 없고 컴프로마이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 동학이 있는데 한국에서 과연 당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의할 과연 유인이 존재하는가? 오늘날의 지금 제도적 조건 하에서 정당적 조건 하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한편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문제와도 결부가 되는데 또 동시에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으려고 하는 그 욕망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사실 그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사실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6분의 시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연사님들 아직도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모시기 전에 우리 세 분 연사님께 주제와 관련해서 책을 한 권씩 추천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께서 짧게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적고 제가 이 책을 이제 골라달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20세기 여성 정치 철학자인데요. 아주 탁월한 정치 철학자시죠. 대표작인 인간의 조건, 또 휴먼 컨디션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사실 하메로 교수님하고 우리 예전에 20년 전에 같이 세미나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어떤 활동적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규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시각을 통해서 규명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인간의 대표적인 활동적 삶의 양상이 노동이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작 또는 작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공론의 장 공동체의 영역에서 함께 말하고 행위하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행위의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의 삶의 양식이 균형 있게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잘 통합되어서 운영이 될 때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정치 공동체, 건강한 민주주의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오늘날 시민들이 점점점 이 행위의 차원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적 활동적 삶의 양상이 노동으로만 국한되어가는 그런 어떤 근대성의 한계들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원래 이 책이 번역이 되었었는데 막 그때부터 이 책을 여러 번 탐독을 해왔고 지금도 읽을 때마다 감명을 받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적인 개인으로만 머물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주체로 나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는 책이어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 교수님. 예,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일단 가장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던 책인데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읽어보시면 사실 이 책에 가지고 있는 책 제목 자유론이라는 건데 오늘날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갈등적인 관계, 때때로는 존 스튜어트 밀이 강조하는 자유와는 상반된 입장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때때로는 이 자유라고 했을 때 시장 혹은 소유권 혹은 기득권에 대한 보장만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자유론을 읽다 보면 그거와는 굉장히 많은
다른 또 동시에 훨씬 더 깊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권위, 정치적이고 법정 권위,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 다수의 폭정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원리로서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침해할 수 없는 자유, 그리고 권력이 행사되기 위한 어떤 정치 권력 행사의 준칙, 이런 것들이 표명되어 있고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살펴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뭐 여러분 교과서에서 공리주의라고 배우셨겠지만 굉장히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서 자유의 어떤 제한, 자유에 대한 조건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전은 언제나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좋은 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진순 이사장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앞에 두 교수님은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 두 권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나온 지 출간된 지 얼마나 가장 따끈따끈한 책일까? 출간된 지 오래되지 않은 책들 가운데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한 책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거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예, 부제가 시민주권 시대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다라고 돼 있고요. 저자가 토마스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데요. 보통 그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고대 로마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렇게 작은 규모일 때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현대 국가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단위에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책이. 규모가 크면 직접 민주주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규모가 클수록 직접 민주주의로 대의제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7개국 4억 5천만 명인데 유럽 의회를 무한정으로 의원 숫자를 늘릴 수가 없어서 최대 맥시멈이 750명. 그러면 유권자 75만 명당 한 사람의 의원이란 꼴이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서 이런 식의 대표성이 약화로 인한 위험을 막고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보면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에 맞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를 뜻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농축되어 있는 원칙을 실현시키는 여러 단계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이 갈등 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같이 읽고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서현수 교수님, 하민호 교수님, 그리고 장동석 사회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의 가장 큰 미덕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연사분들께 마음껏 순 아니더라도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오늘 서현수 교수님, 하면호 교수님, 이진순 이사장님 세 분 모시고 무려 113분 현재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라는 주제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100분 동안 이 거대한 담론을 어떻게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혹은 문제를 다시 세상에 내놓고 그 답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모두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11월 중에 인문360 홈페이지와 인문360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어온 인간과 문화 포럼은 오늘 12회차를 끝으로 2021년 마무리합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12회차 동안 꼬박꼬박 참여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 내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연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